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19페이지죠. 하단의 표현들입니다. 서설이 나오죠. 자, 의의가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A번 해가지고 본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상대방의 신뢰를 어떻게 해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일반 존중이 얘기가 나와 있고 2번 법적 성질인데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요?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바가 없어요. 수요한 바가 없으면서도 만약에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표시를 했다면 이때는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되고요. 요건 보시면 수권 사실의 통지에서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병에게 뭐예요? 통지해 줘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요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뒤에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병을 만나가지고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죠. 보통 을이 영업부장이야 또는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봅니다. 우측에 핵심 판례 결론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이죠. 중간.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이다, 상무 이런 거죠. 이나 명칭, 뭐가 있을까요? 대리점, 총판 이런 겁니다.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번 요 표시된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다음은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해야죠. 엉뚱한 사람과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표현들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 판례로서 주의할 점은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4번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수요는 결국 뭘 말하냐면
수권행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 이 수권행위는 뭐에만 존재해요? 임의대리에만 존재하겠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권행위가 있는 임의대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권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지 매매 계약할 대리권은 없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을도 뭐인 거죠? 무권 대리인인 경우죠.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병이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개념이에요. 요건은 의를 적어놓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잖아요. 자, 이 요건에서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종류 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표현 대리가 되려면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왜냐하면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인데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권 대리도 아니고요. 무권 대리가 아니면 무엇도 될 수 없는 거죠?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 본인을 가장하는 것, 이게 현명인가요? 아니죠. 전에 시간을 했어요. 그죠? 따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 대리도 아니고 표현 대리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판례인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현명이 있어야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여야 표현 대리인 거죠.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권 대리 자체가 아니니까 무엇도 될 수 없는 거죠. 표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와 세 번째 판례는 표현 대리가 설립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뭘 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아예 기본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표현 대리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판례는 우리 판례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투자상담사는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될 수 없죠?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런 문제죠. 갑이요 암소리 안 하고 그냥 인감증명서만 줬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표현 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줬다. 이러면 을에게는 대출을 알아볼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을행위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아무 얘기도 없이 단순히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을행위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측에 나번 두 번째입니다. 자,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해야 돼요. 결론 이것도 뭐예요? 종료 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행위와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하거나 동종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이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면 등기를 신청하는 것하고 매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다가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뭐면요? 선의 무과실이면 권한을 넘는 표현리가 성립되는데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할 때 선의고 무과실이하면 나중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뭐가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자, 정당한 이유는 뭘 의미합니까?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는데 언제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판례도 결국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대리행위 후에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효과.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됩니다. 4번 적용범위. 요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에도 다 적용되겠죠. 그죠? 주의하실 것은 요 기본 대리권이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인정되는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들이 나옵니다. 자, 요 판례는 뭐냐면 요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들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뭐 사법심을 공부하라 그러면 요 판례도 다 암기하셔야 되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입니다. 자, 의의가 뭔가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를 말하겠죠. 요건 보시면 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나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임의대리에도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원래 있던 대리권을 넘게 되면 그때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본인과 표현대리의 관계.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특별한 사회적 효과가 생기지는 않지만 만약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사무관리 문제로 처리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 아니 본인이. 그러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때 그 과실 범위에서 깎을 수가 있느냐, 과실 상기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자, 우리 판례는 요건을 갖춰서 만약에
표현들이가 성립됐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다.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표현들이 효과가 나와요. 1번, 본인이 표현들이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느냐? 없죠. 왜요? 본인이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말인데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본인이 굳이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2번, 표현들이도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처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채고할 수도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들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르는지는 다르다고 했죠.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좀 메모가 필요합니다. 지금 을이 본인이고요. 병이 누구예요? 무권 대리인인 거고요. 갑이 뭐예요?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갑을 병을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일부러 헷갈리라고 바꾸는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유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대리권 수요에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을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을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병의 행위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니까 을,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3번, 자,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죠.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분 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했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병에게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5.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을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죠.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깎을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포괄적 문제를 드린 거니까 좀 꼼꼼히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챕터 8 해가지고 무효와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무효니 취소니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정리 단원이 되는 거죠. 일단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젠 다 아시겠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 일단 유효하지만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죠. 그러면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의 차이예요.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죠. 근데 취소는 일단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취소를 내야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무효와 취소에는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2번 소송상의 차이 똑같아요.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무효임을 어떻게 해요? 고려해 주게 되지만 취소는 일단 뭐예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취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서 재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 무효는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계속 무효가 되는데 취소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취소권의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행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1번 인정기준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한번 보시고 일반적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입법자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효 취소 원인을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1번 무효의 원인. 가.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죠. 기억나시죠? 나.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통정의 표시도 무효고요. 다 원시적 불능 무효죠. 또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고요. 또 목적이 강행복귀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마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다. 이게 뭐예요? 불법 조건이에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자체가 싹 무효가 되겠죠. 바,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 원래 물권 법정주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물권법 시작할 때 볼 거고요. 아주 쉬운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들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했죠. 그죠? 단독행위 무권들은 뭡니까? 무효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무효를 다 봤어요. 뭔만 빼고요? 바만 빼놓고 그죠? 그 다음에 취소 원인은 다 봤죠. 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었죠? 취소할 수 있었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제2절에서 법률행위 무효해가지고 무효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서술에서 1번 무효의 의의가 나오죠.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다.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가 나오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따라서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오는데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무효가 되면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이므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담보 책임이다, 손해배상 책임이다, 채무불이행이다, 다 뭐예요? 유효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타인 소유 물의 매매는요, 유효합니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타인 소유 물의 매매가 유효라고 하느냐? 만약에 타인 소유 물의 매매가 무효가 되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유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을 했다. 이건 우리가 많이 했죠. 이행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이행이니까 원인 없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반환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이 나오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자 정리할게요. 여기서 정리하면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하는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뭐가 원칙이냐면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누가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뭐죠?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틀리세요. 별것 다니면서. 자, 무효는 뭐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제3자를 뭐 하지 않습니까?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대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예외인데 이게 많지 않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고요. 두 번째, 통정어의 표시의 무효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죠. 이것도 뭐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두 가지만 누구를 보호해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는죠. 기억, 의사무능력 절대적 무효입니다. 니은번 행위 무능력을 위한 취소도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디귿번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이것도 뭐예요?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니을번 허위 표시의 무효 제3자 어떻게 해요? 보호하죠. 그 다음에 비읍번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 보호하죠.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번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인데 취소는 이 두 가지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죠. 이건 취소니까 별개 문제지만 따라서 이 문제에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리을, 미음, 비읍에서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전제로서 뭐가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와도 당하지 마시고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중의 문제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자 이건 우리가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무효와 취소를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만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뭐죠?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친구가 5살 꼬마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5살은 명백히 미성년이니까 미성년이란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살 정도면 이건 뭐예요? 명백히 의사무능력자로 평가되겠죠. 다시 말하면 의사무능력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중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